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노원구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서울과기대 학생분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분들,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찾아주신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전에 사실 언제입니까? 22개월 전까지 제가 대학 교수였었잖아요. 청춘 콘서트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그래서 정치 시작한 지가 2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지난 2년 정도를 빼고 나면 제가 평생 했었던 일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고, 벤처를 창업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청춘들과 소통하고 가르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2년을 빼고 나면 다 이제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뵌 것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 2년을 제외한 평생 해왔던 일들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또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럴까 합니다. 청춘 콘서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선은 지금 현재 보시면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 최고 능력 있는 젊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년 고용률 통계를 보면 2000년 이후로 45%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점점 내리막길이어서 작년에는 40% 이하가 됐어요. 39몇 %로 청년 고용률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능력 있는 청년들이 가장 힘든 그런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개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구조가 변하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청춘 콘서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여기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들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청춘의 고민들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청년층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이상하게도 청년 고용률은 점점 하락하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만 해도 전체 청년 실업률이 8.7%로 전체 인구 대비 3배 정도가 더 실업이 많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표님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힘든 이야기, 또한 이런 것들 대표님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마이크를 돌리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는 게 오늘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하소연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도중에 100만 원짜리라도 이렇게 챙겨버리면 그쪽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는 게 맞으니까 하소연 100만 원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아무런 관심도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초졸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성남의 공단에서 미싱일 하시면서 20대를 부지런하게 보신 분이고, 또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또 20대를 부지런하게 보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 다니면서부터 사실 석사들, 이렇게 무기력한 석사들을 많이 봤어요. 회사까지 자리를 옮겼는데, 근데 부모님은 저만 보고 답답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뭐가 답답하냐면 한심한 자식을 지켜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도에서 4% 안에 들던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찍혀서 막
좀 모자란 자식으로 부모님께 투표하고 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취업률을 올리려고 대학에서 조교들을 뽑을 때 항상 최근 2학기 이내에 졸업자들을 조교로 채용해서 취업률을 올리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작은 일이라도 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문제와 어떠한 조교 문제, 그리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다음에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까요? 말씀드릴게요. 네,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없으시면 네. 저는 26살 부산에서 올라와서 지금은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편입 준비생입니다.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지방대학을 나와도 내가 밟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주고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학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34살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라는 곳을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해서 저는 뭐 그렇게 돈이 없고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큰 기업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 모 공기업 인사부부터 시작해서 사업단 부서에 들어가서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제 회사는 사촌형 이름으로 잠깐 사업자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비정규직 생활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주변 동료들을 보면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비전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계약직 혹은 파견직이라는 그 미명 하에서 정규직 급여의 70% 혹은 50% 정도의 급여를 받고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갔다는 그 점 하나가 정규직으로 통계 수치상 잡히는 것도 좀 납득할 수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어떤 커리어 패스적인 부분이 그냥 비정규직 쉽게 사용되다가 버려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커리어 개발이 될 수 없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저의 34시다 보니까 이제 청년에 대한 정의적인 부분에서 20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과연 낀 세대라고 보이는 딱 저 같은 세대 친구들은 경력 개발도 안 돼 있고 취업도 안 되고 뭐 공기업 취업하려고도 나이 제한, 공무원도 나이 제한 이런 부분들 결혼은 하고 싶지만 집값이 비싸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시면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뭐 저 생각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두 번째 분 학벌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스펙 사회라고 지금 들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뭐 나름대로 노력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새칭 이제 뭐 인류 대학에 가는 분도 있고 이류 대학에 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대학 4년 동안 개인들마다 노력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류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냥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나쁜 성적으로 어쨌든 인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있다고 치고요. 또 어떤 학생은 안타깝게도 능력적인 노력이나 뭐 여러 가지가 못 미쳐서 이류 대학을 갔어요. 근데 4년 내내 열심히 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과 실력으로 그 이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두 사람 중에서 그 대학교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누가 더 그 능력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학생이냐? 당연히 이류 대학에 간 학생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생활 때의 노력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인류 대학 학생을 뽑는다. 그게 스펙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죠, 사실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학벌 위주의 이런 스펙 위주의
사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옳지 못하고 그거는 또 그렇게 뽑은 사람은 뽑은 뭐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는 옳지 못한 거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거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뭐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들어봐도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 연관되는 건데요. 우선은 대학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졸업 1년이 안 된 사람들을 조교로 많이 뽑죠. 근데 그 이유가 대학교 평가 기준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취업률 위주로만 하고 그 내용 어디에 취업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지 않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급한 마음에 편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법으로 정말 1년만 지나면 다시 거기서 나가버리면 뭐 또 어디 다른 데서 직장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질 좋고 장기적인 그런 직장이 아닌 편법을 사용해서 대학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선 대학에서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에서 평가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평가가 문제가 있다 보면 문제만 많이 양산하고 실제로 효과는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의 예를 드셨지만 이게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바로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바로잡아서 정부에서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그냥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도 많은 가운데서도 계속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런 평가 기준 만들다 보면 잘못된지 모릅니다. 모른 채로 안 고쳐지고 그냥 가게 돼요. 근데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이런 한 부분 실제로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이런 부분들 제대로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저는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요. 비정규직이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정규직 같으면 못 줄이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에 있어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리스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실은 비용을 더 내도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비정규직을 해서 기업이 경영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인건비도 줄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형적으로 비정규직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전체 일자리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구조도 아니거든요. 일자리에서도. 그러니까는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꼴칠 거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실은 대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공약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후보로서 뛸 때 제가 내세웠던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보통 보면 그 2년 정도만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서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법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2년마다 사람을 잘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계속 채용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법 제도를 사람이 바뀌느냐 아니냐 관계없이 그 일자리 자체가 기업에 있어서 계속 필요한 일자리면 그거는 정규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편법처럼 2년마다 사람 자르고 그 일을 같은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편법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나름대로는 보완해서 공약으로 세웠습니다만 그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지금 다른 쪽으로 많이 관심들이 쏠리게 됐죠. 사실은 여러 가지. 근데 지금 그리고 뭐 신문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가 다시 국무총리를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고 이것만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거든요 지금.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청년 일자리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 고민이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또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제 입장은 그렇게 심각해진 다음에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이슈에 대해서 그 정말로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풀 건지를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층들, 특히 20대 초중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펙이 중시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학연수라든지 인턴 경험 이런 경험들을 쌓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는 친구들은 학교 업종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또 스펙 경쟁에서 또 밀려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이 취업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이것이 공고화되는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과정에 있어서도 보통 경쟁률이 수백 대 1 이렇게 상회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배경, 인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취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과정에서 공정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은 또 거기에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절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최소한 일자리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남은 일자리 중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좀 순발이 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상반기 때 열심히 취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다 떨어졌습니다. 아주 인턴이고 다 떨어졌는데 이번 그 인턴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 사트라고 이제 삼성 인적성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대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듯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예 1년 내내 그 사트,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가려고
인적성만 준비한 사람도 있었고 또 뭐 현대 거라든지 SK, LG 거의 각자의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인적성 검사가 나오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교 보고 뽑는다는 말 때문에 조금 그거 좀 거르려고 이제 스펙에서도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이제 뽑는 걸로 하는데 어느새 또 그게 또 쫙 몰려서 또 하나의 또 뭐라 해야지 어쨌든 안 좋은 걸로 또 변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정책적으로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이거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옆에서 국회의원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야, 하지마 이런다고 그 기업과 경영가들이 따를까 사실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또 지금 저는 기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일명 취업 깡패라고 하는 그 기계과를 하고 있는데 제 주변 친구들 문과라든지 이제 예체능 계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뭐 친구 중에는 고대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뭐 그 애도 다 떨어지고 오히려 기계과에 하나 넣었는데 하나 돼서 인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문과 이과가 취업률이 굉장히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취업이 갈리기 시작하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이공계가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여론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고 고3들 고등학교 애들도 갑자기 나도 취업해야 돼 하면서 이공계로 갑자기 몰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공계 깊이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공계 깊이가 없어지면서 반대로 문과가 또 문과 깊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공계 깊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변 애들이 이제 예체능 계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체육이는 없지만 뭐 성악을 한다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아니고 예체능 계열 사람들의 취업 얘기를 들어보는데 거기도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래? 바로 그냥 나 미대 가니까 너 그거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오죠. 나 바이올린 킬래? 바이올린 그 돈 어디서 내고 그걸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간단 학문적인 그런 취업 말고 예체능 계열들 그림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막 취업 얘기 나올 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3 때 이제 제가 입시를 가는다고 세 군데를 봤는데요. 이제 다 시원하게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재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제 재수 학원 병원이 만만치 않고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공부에 이제 집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친구의 권유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라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학생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살면서 짧은 24살의 인생이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가능성이 유럽에는 복지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디딤돌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취업의 어려운 길에 들어가기 전에 디딤돌이 잘못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많은 정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이쪽에 모여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자면 이제 국회나 이제 정치 분야 쪽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창의성이나 청소년들 꿈에 대한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이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의원님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정한 경쟁 통해서 선발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은 이제 사기업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강제하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단지 뭐 좀 불법적인 그런 형태로 뭘 그 채용을 한다면 모를까, 그 일반적인 채용에 대해서 간섭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도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은 공무원 채용,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공기업에 대한 그 채용을,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공기업들이 지역 대학에서 저기 졸업생들 몇 %를 채용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먼저 그 실행 가능하고 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채용 내지는 공기업 직원 채용을 통해서는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사기업들이 그대로 따라오지는 않죠, 대부분. 근데 그래서 따라오는 경우는 조건이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때, 그래서 사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제도적으로 그 뭐라고 하나,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 무슨 정부에서 보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유도할 수는 있죠. 혜택을 주면서. 아마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사실은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전에는 그 저기 이공계 기피, 지금은 인문계 기피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이공계 기피 하면 그 제가 이공계 기피 보면서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이제 이공계 기피하는 학생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분야에서 일을 하기까지 10년 정도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남자 같은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보통 보면 길게는 한 10년 이후에 그 직장에 들어갈 텐데, 제가 한참 이공계 기피가 심하다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때 이공계 들어가기도 쉽고 들어가면 반드시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의 때 청춘 콘서트 때도 그랬어요. 지금 이공계 들어가시면 정말로 찬스라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직업이 있으면 오히려 피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10년 후에는 다시 주기가 돌아서 거기가 그 찬밥 신세가 될 때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한참 옛날에 한의대 입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한의대를 많이 갔는데요.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6년 후에 바로 직장 못 구해서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년 후 앞을 못 내다본 거예요. 그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항상 답답했던 게, 그 실제로 일할 때까지 그렇게 세월이 10년 이후인데 왜 10년 이후를 안 바라보고 지금 잘 될 것 같은 데만 그냥 자꾸 택하는지, 마치 불 보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 저기 것처럼 왜 그러시나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예상대로 이공계가 각광을 받게 된 거잖아요. 지식도 잘 되고.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근데 어쨌든 또 그때 또 2번째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공계 기피를 한다고 정부에서 내어놓은 정책이 이공계 학생들 장학금 주는 건데, 그것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공계를 기피하느냐면 그 대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가 아니고 졸업한 다음에 직장이 없어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공계를 졸업한 사람들 직장을 많이 만들려고 정책을 세워야지 장학금 주고 다른 일은 안 해.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계 기피한다고 또 인문계 장학금 신설하고 다른 뭐 저기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안 만들고, 저는 또 그럴까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사실은 저 인문계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조선왕조 시대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한자로 된 굉장히 훌륭한 자료들이, 우리나라가 기록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됐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번역은 한대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투자된 건 아니어서 그걸 다 번역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사실은 지금 보면 독도 문제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막 화를 내고 그 다음 많은데요. 독도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실 일본에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은 별로 없고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것들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나 또는 우리나라의 자료들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작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역사나 우리 자료들에 대한 연구자가 지금 너무나 충분하지 못하고 이 부분 더 저는 국가적으로 당장 돈이 안 벌려도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마치 뭐라고 합니까? 네트워크 이펙트 아시죠? 그러니까 뭐 팩스 예를 드는데요. 지금 팩스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 팩스가 세계에서 2대만 있으면 그러면 보낼 상대방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한테 안 보내면 별로 안 쓰게 돼요. 그런데 팩스가 10대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팩스가 보급이 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사용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메일도 표준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PC통신 시절에 하이텔이라는 PC통신도 있었고 모르시는 분이 오히려 더 많으실 텐데 데이콤의 H메일도 있었고 이럴 때는 자기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되고 이메일이 통일이 되면서 전 세계 누구한테도 보낼 수 있으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효용 가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 대한 자료들이 점점 더 이렇게 지금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한국 문학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외국으로 나가고 이것도 불충분하잖아요. 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에 돌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국 문학이 번역이 많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외국에서 평가를 많이 받게 되면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번역 사업에 투자를 안 해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이 스스로 다 번역해서 외국에 출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가에서 하는 게 차라리 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결국은 이게 일자리를 포함해서 민간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위상 높이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또 제가 회사 경영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는 돈을 못 벌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직원 월급 주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막 닥치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매달 먹고 사는 데만 이렇게 집중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요. 처음에 내가 했던 일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뚜벅뚜벅 가는데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등한히 하면 가다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행착오 몇 번 해보고는 이게 어떤 조직이라는 게 영속하기 위해서는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둘 다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면 그게 장기 목표를 이루는
동력이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회사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인문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장기적인 거고요. 당장은 또 일자리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장기적인 큰 목표는 그렇게 세우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그걸 또 이제 동력으로 삼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뭐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는 그 선비로서의 문제 의식과 또 하나는 상인으로서의 현실 감각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그 말 아닌가 싶어요.